비오는 새벽 골목 끝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든 그의 짐이 툭 하고 쏟아졌다. 낡은 양복상에 약봉지, 몇 장의 가족사진. 박태식은 허리를 굽혀 사진부터 주워들었다. 젖어번지는 색 속에서 아들 준호의 웃음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현관문은 이미 닫혔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TV 소리가 흘렀고 누군가가 그냥 가게 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태식은 문을 두드리려다 손을 내렸다. 한밤중에 다시 부탁하면 아들은 더 큰 소리로 그를 밀어낼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듯 말없이 떠나는 것이 덜 모욕적일지 모른다. 대문 앞 가로등 아래 비는 얇은 바늘처럼 내렸다. 태식은 봉지를 들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다리 옆에는 낮에 말리던 그의 속옷이 아직도 줄에 매달려 있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정류장에 앉아 있자니 속이 울렁거렸다. 낮에 먹은 죽이 올라오는 듯 했다. 지갑이 기억나지 않았다. 배터리는 3%. 번호를 누르다 멈췄다. 누구에게인가? 결국 아들 버튼에서 손을 뗐다. 택시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비는 더 굵어졌다. 태식은 어깨를 움츠렸다. 떠나기 전 아들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귓속에서 울렸다. 여긴 우리 집이야. 아버지 집 아니라고요. 그 말은 칼날처럼 간단했지만 심장을 관통했다. 평생 번 돈과 퇴직금으로 장만했던 그의 집은 어느새 아들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류에 사인하던 날 아들은 세금 줄이려면 잠깐만 명에 맡아달라고 웃었다. 그때의 자신을 떠올리면 숨이 막혔다. 순진함은 때로 죄가 된다. 막차가 들어왔다. 그는 봉지를 끌고 올랐다. 창밖에 번지는 불빛,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 검은 유리 속 초라한 자신의 얼굴. 가면 된다. 역에는 대합실이 있다. 밤을 새울 의자 몇 개쯤은 있겠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을 감았다. 어둠은 금세 몸속 빈 곳을 찾아들었다. 역에 내리니 새벽 2시였다. 대합실 문은 열려 있었고 바닥은 젖은 발자국으로 얼룩졌다. 구석에 웅크린 사람들 사이로 빈자리를 찾아 앉자 어딘가에서 코 고는 소리와 얇은 기침이 들려왔다. 자판기 불빛이 뜨거웠다. 동전이 없었다. 그는 한참을 서성이다 의자에 다시 앉았다. 배는 항의했지만 더 요란한 건 모욕감이었다. 왜 한 번만 더 참아달라 말하지 못했을까? 왜 마지막으로 등이라도 한 번 두드려달라 하지 못했을까? 자존심은 무엇을 지켜주었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떨리더니 꺼졌다. 그의 밤도 그렇게 꺼졌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역의 스피커에서는 내일의 첫차 시간 안내가 반복되었다. 그는 가방을 배에 올리고 두 팔로 감싸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눈꺼풀을 붙잡는 건 추위가 아니라 생각이었다. 아들이 3살 때 넘어져 무릎이 까져 울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날 넥타이를 매주던 손. 대학 합격 전화를 받고 둘이서 돼지국밥을 먹던 저녁. 기억은 모두 따뜻했는데 끝이 이렇게 차갑다니.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내 아들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첫 밤을 버텼다. 새벽 4시 무렵 역 밖에서 싸늘한 바람이 들이쳤다. 문이 열릴 때마다 들락거리는 발자국과 젖은 신문지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느 중년 남자가 다가와 어르신, 여기 담요 하나 놓고 가요라며 낡은 담요를 건넸다. 태식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대꾸를 기다리지 않고 금세 사라졌다. 사람들 틈에서 익명의 친절이 불쑥 나타나고 또 금세 사라졌다. 그는 담요를 어깨에 두르며 낯선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결심을 했다. 내일이 오면 영무실에서 분실물처럼 남겨진 자기 인생을 찾아보자고. 신분증 하나, 주민센터 민원 하나, 쉼터 상담 하나. 작은 것부터 다시 해보자. 누군가에게 아버지이기 전에 나 자신으로 버텨야 한다고. 그는 젖은 사진을 다시 꺼냈다. 비에 번진 얼굴들 사이에서 옛 아내의 미소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여보, 내가 잘 지켜낼게. 그의 입술이 무의식적으로 그 말을 따라했다. 스피커에서 첫 기차 도착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고 대합실의 어둠이 약간 물러났다. 아주 조금 살아낼 힘이 생겼다.
그는 담요를 여미고 의자 끝에 허리를 펴앉았다. 오늘을 버티면 내일이 올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걸 설명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아니, 설명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명이 될 테니까. 그는 눈을 감고 얕은 잠으로 떨어졌다. 비는 계속 내렸다. 새벽이 밝자 대합실의 냄새가 바뀌었다. 밤새 젖었던 사람들의 옷에서는 눅눅한 섬유유연제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나왔고 편의점에서 갓 데운 삼각김밥 냄새가 묘하게 군침을 돌게 했다. 박태식은 허리를 펴자 어깨뼈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담요를 돌려놓으려 주변을 둘러봤지만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담요를 접어 의자 위에 정성스레 올려두고 역 화장실로 갔다. 거울 속 얼굴은 밤새 더 늙어 있었다. 수염이 하얗게 솟고 눈밑은 푹 꺼졌다. 그는 차가운 물을 손바닥에 몇 번 떠 얼굴에 끼얹었다. 한때 정장에 반듯한 구두를 신던 사람의 표정이 지금은 길을 잃은 사람의 표정과 꼭 닮아 있었다. 휴대폰이 꺼져 있어 시간 감각이 흐릿했다. 안내판에 새겨진 첫차 시간표를 한참 들여다보던 그는 영무실 앞 공용 충전기에 눈을 멈췄다. 케이블을 연결해 보려다 멈칫했다. 사용 중인 사람들이 길게 서 있었고 그 끝에는 낡은 캐리어를 끌고 온 할머니가 있었다. 태식은 조용히 줄의 끝에 섰다. 발바닥이 얼얼했고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했다. 오래 서 있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순서가 다가왔을 때 영무원이 여긴 10분 제한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10분 동안 5%라도 채우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지. 충전 중 화면이 켜지자 가장 먼저 반긴 것은 금융 광고 문자들이었다. 그 사이에 아들의 이름은 없었다. 그는 연락처를 천천히 내려가다 이명호 과장이라는 오래된 이름 앞에서 손을 멈췄다. 선후배 모임에서 노래를 부르던 성량 좋은 후배. 연결 버튼을 누르려다 그는 다시 손을 내렸다. 이 시간엔 민폐지. 입술이 그렇게 말했다. 대신 문자 입력창을 열었다. 명호야. 혹시까지만 쓰고 지웠다. 설명할 언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아비가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은 아무리 돌려 말해도 모욕 같았다. 충전 시간이 끝나자 그는 편의점으로 향했다. 동전은 없었지만 현금 서비스가 되는 교통카드가 지갑 어딘가에 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다. 그러나 지갑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어젯밤 버스에서 흘렸나? 편의점 직원은 분실물은 영무실이요라고만 했다. 그는 빈손으로 자판기 앞에 섰다. 불빛은 선명했지만 누를 수 없었다. 동전이 없었다. 대합실 한쪽에서 다툼이 났고 곧 진정됐다. 그는 벽에 기대 생각했다. 나는 아직 나다. 길을 찾을 수 있다. 점심 무렵 역 밖에는 햇빛이 났다. 인근 무료 급식소 안내 전단지를 붙이는 청년이 지나갔다. 태식은 조심스레 말을 붙였다. 저 여기 주소가. 청년은 반갑게 웃으며 길을 알려주었다. 어르신, 오늘은 오후 1시 반이에요. 신분증 없어도 됩니다. 그 말이 어찌나 고마웠는지 태식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 길로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발목이 묵직했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배고픔이 발을 움직였다. 급식소는 좁았지만 따뜻했다. 봉사자들이 쟁반을 건네주고 김이 나는 수프와 밥을 담아주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첫 술을 삼켰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에 내려가자 눈가가 저절로 뜨거워졌다. 누가 준 밥을 먹는 일이 이렇게 눈물겹다니.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봉사자 한 명이 놓고 간 마스크를 건네며 말했다. 필요하시면 내일도 오세요. 태식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그 단어가 다시 삶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식판을 반납하며 손을 오래 씻었다. 미지근한 물줄기 사이로 굳은 생각이 풀렸다. 배가 든든해지자 발걸음도 약간 가벼워졌다. 아주 작은 변화였다. 그래. 오후가 되자 그는 역으로 돌아와 대합실 가장 구석 자리를 정했다. 의자 2개를 붙여 짧은 잠을 청하려는데 역 직원이 다가왔다. 여긴 누우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는 사무적이었고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앉았다.
모욕은 이제 공기의 성분처럼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역박 화단 가장자리의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출근하는 얼굴과 퇴근하는 얼굴이 다르게 빛난다는 걸 그날 처음 또렷이 알았다. 저녁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 때 그의 주머니가 갑자기 진동했다. 이명호였다. 오전에 남겼던 미완성의 문자 때문이었을까? 명호의 음성이 들렸다. 선배님 무슨 일 있어요? 전화 오래 안 받으시길래. 태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 말이 흘러나오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명호야, 혹시 시간이 되면 역에서 잠깐 볼 수 있겠니? 그 말은 구원을 청하는 부탁처럼 공중에 걸렸다. 전화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흐르고 곧 명호가 말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 순간 해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지고 있었다. 사마치욕과 생존. 사흘째 역 대합실의 의자 간격과 청소 시간표, 역무원의 교대 시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칙을 알아야 했다. 박태식은 아침 일찍 화장실이 덜 붐빌 때 세수를 하고 노숙인들이 몰리는 구역을 피해 출구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가방 속 약봉지를 꺼내 약을 나눠 먹으며 날짜를 손톱으로 종이에 긁어 표시했다. 고혈압 약이 일주일 분량 남아 있었다. 그는 남은 알약을 반으로 쪼개어 복용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는 무료 급식소로 향했고 돌아오는 길에는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주민센터에서는 쉼터 상담을 권했다. 상담사는 온화했지만 서류가 필요했다. 신분증이 없으시면 임시 발급부터 하셔야 해요. 신분증은 아들 집에 있었다. 집에 전화를 해야 했다. 전화를 하는 순간 그는 다시 문 밖으로 내던져지던 밤으로 돌아갈 것 같았다. 태식은 잠시 침묵했고 상담사는 어르신 급하시면 오늘은 쉴 수 있는 따뜻한 곳부터 연결해드릴게요라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역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저녁 무렵 대합실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한 소년이 다가왔다. 손에는 편의점 샌드위치가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태식은 놀라 손사래를 쳤다. 아니다. 소년은 고집스레 샌드위치를 놓고 달려갔다. 빵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자 그는 결국 포장을 뜯었다. 첫 입을 베어 물었다. 씹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밤이 되자 역 경비원이 순찰을 돌며 말했다. 의자에서 잠자면 안 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허리를 펴앉았다. 눈꺼풀은 모래주머니처럼 무거웠다. 옆자리 중년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이세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담요를 조금 나눠 덮어주며 말했다. 허리를 세우고도 잘 수 있어요. 눈만 감고 호흡을 세요. 남자는 숫자를 세어 보였다. 하나, 둘, 셋. 태식은 그 리듬을 따라갔다. 아주 잠깐 수치가 졸음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다음 날 그는 분실물 센터에 들렀다. 지갑이요? 어제 접수된 건 없네요. 역무원이 검색을 마치자 태식은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때 역 구석에서 다급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엄마였다. 사람들은 한꺼번에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다. 태식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살폈다. 아이는 매표소 뒤쪽 광고판 근처에서 울며 서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엄마 찾니? 하고 물었다. 아이는 그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닦았다. 잠시 후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안았다. 엄마는 그에게 연신 인사를 했다. 그 순간 태식은 어딘가에 쓸모가 있는 사람으로 잠깐 돌아온 듯 했다. 그 잠깐이 그를 하루 더 버티게 했다. 오후에는 통증이 몰려왔다. 오래 앉아있던 허리가 타들어갔고 발목은 퉁퉁 부었다. 그는 약을 더 먹을까 하다가 멈췄다. 알약이 줄어드는 속도를 보는 것이 더 두려웠다. 대합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림자도 피곤해 보였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어르신 주민센터입니다. 오늘 밤만 쉬실 수 있는 임시 숙소가 있어요. 오실 수 있으세요? 그는 한참 망설였다. 역을 떠나면 돌아올 자리가 사라질까봐. 그러나 몸이 먼저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임시 숙소는 낡았지만 깨끗했다. 공동 샤워실에서 따뜻한 물이 떨어졌다. 뜨거운 물줄기가 등뼈를 훑자 그는 벽에 손을 짚었다. 하얀 김 사이로 지난 세월의 기억이 피어올랐다. 아들이 어릴 때 겨울 목욕을 시키며 등을 밀어주던 손의 감각. 뜨겁지? 조금만 참아. 그의 목소리가 샤워장에 메아리 쳤다. 숙소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귓가에서 아들의 말이 다시 반복됐다. 여긴 우리 집이야. 그는 두 손을 가슴 위에 포개고 천장을 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살아남자는 말을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내일은 병원부터 가자.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오자 그는 몸을 일으켰다. 숙소 사무실에서 받은 안내 쪽지에는 가까운 보건소 위치와 진료 시간, 무료 혈압 측정 안내가 적혀 있었다. 그는 낡은 운동화를 다시 끈으로 묶으며 발을 몇 번 굴렀다. 발바닥 감각이 돌아왔다. 복도로 나가며 직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자 직원은 내일도 오셔도 돼요라고 했다. 그 말이 그를 잠깐 멈춰 세웠다. 어제의 자신에게 없던 선택지가 오늘 생겨난 것이다. 역으로 돌아가 의자를 지키는 대신 낮에는 병원에 가고 서류를 만들고 밤에는 안전한 침대에서 자는 선택. 그는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았다. 전날의 비는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다. 그는 주머니를 더듬어 작은 볼펜을 꺼내 쪽지 뒤편에 적었다. 오전 보건소, 오후 주민센터 임시신분증, 저녁 쉼터 상담 재방문. 글자를 적을 때마다 어깨가 펴졌다. 그의 하루가 다시 문장으로 묶이기 시작했다. 아주 느리지만 틀림없이. 그는 걸음을 떼며 주머니 속 사진을 다시 만졌다. 비에 번졌던 색은 희미했지만 사람의 윤곽은 남아있었다. 윤곽만 남아있어도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그는 믿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숨을 길게 내쉬자 가슴의 통증이 가라앉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해질녘 역 출구 유리문이 열리며 바깥 공기가 들이쳤다. 박태식이 벤치에서 일어나 어깨를 두드리던 순간 낯익은 음성이 이름을 불렀다. 선배님? 돌아보니 이명호가 서 있었다. 예전처럼 단정한 셔츠에 서류 가방, 그러나 눈빛은 젖어 있었다. 명호는 망설임 없이 다가와 두 손으로 태식의 손을 꼭 잡았다. 어쩌다 이곳에서. 태식은 반사적으로 손을 뺐다. 잠깐 들른 거야. 담담히 말했지만 빗물처럼 남은 냄새가 거짓을 금세 드러냈다. 명호가 주변을 훑었다. 담요, 약봉지, 구겨진 사진. 그는 식권처럼 보이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근처에 따뜻한 국수집 있습니다. 같이 가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부담 주기 싫다. 하지만 위가 먼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역 앞 골목으로 나란히 걸었다. 국수집에서 김이 올라왔다. 첫 젓가락을 든 순간 태식의 눈이 뜨거워졌다. 명호는 말없이 물잔을 밀었다. 잠시 후 태식이 낮게 입을 열었다. 내가 패를 끼쳤나 보지. 명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패를 끼친 건 아드님이에요. 그 이름이 나오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태식은 고개를 돌렸다. 그래도 내 아들이야. 둘의 사이를 국수가락이 조용히 잇고 끊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명호는 말했다. 선배님, 오늘 밤은 제 사무실 소파에서 주무세요. 태식은 거절했다. 정상의 공간에 발을 들이면 다시 쫓겨날까 두려웠다. 대신 명호는 현금 몇 장과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쥐어줬다. 반환은 나중에 천천히. 태식은 힘없이 웃었다. 빚은 안 진다. 그럼 선배님이 날 도와준 적 그때 돌려받는 걸로 하시죠. 명호의 말은 추억을 끌어올렸다. 폭우가 쏟아지던 현장 야근, 무너질 듯한 일정 속에서 태식이 어깨를 내주던 밤들. 빚은 오래전에 시작되어 있었다. 역으로 돌아와 헤어지기 전 명호가 조용히 물었다. 집 문제 법적으로 따져보셨나요? 그 질문은 오래 닫혀있던 문고리를 살짝 돌렸다. 태식은 대답 대신 밤하늘을 봤다. 내일 보건소에 갔다가 주민센터 들르려 한다. 명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겠습니다. 태식은 손사래를 쳤다. 난 괜찮다. 그러나 발걸음이 유리문을 넘기 전에
그의 뒷모습을 붙잡는 말이 들렸다. 선배님 괜찮지 않다는 말도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어요. 그는 멈춰섰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같은 말만 되뇌던 자신이 처음으로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대합실의 불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보조 배터리로 휴대폰에 숨이 돌아왔고 화면에 깜빡이는 시계가 시간을 현실로 끌어왔다. 자정 무렵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배님, 내일 오전 9시 역 앞에서 뵐게요. 짧은 문장이 담요처럼 가슴에 덮였다. 눈을 감자 역의 소음이 파도처럼 잔잔해졌다. 쫓겨난 자의 밤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날 약속이 있는 밤. 그는 허리를 세우고 천천히 숨을 샜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아주 오래, 넷. 아침 햇살이 역 유리벽을 반짝이게 할 때 두 사람은 주민센터로 향했다. 명호는 말수가 적었고 태식은 걸음을 맞췄다. 창구에서 임시 신분증 절차를 밟는 동안 담당자는 친절했다. 등본과 거주 사실 확인서를 요청드릴게요. 그 말에 태식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 집은 이제 그의 주소가 아니었다. 담당자가 고개를 갸웃하자 명호가 나섰다. 가족에게서 퇴거를 강요받았습니다. 일단 상담부터 부탁드립니다. 상담실로 이동하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준호였다. 아버지, 괜히 돌아다니지 마. 동네가 시끄러워. 태식이 숨을 고르자 뒤이어 며느리의 날 선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다. 아버님, 저희 집에서 현금이 사라졌는데요. 가족이라고 넘어가 드린 건데 남한테 뭐라 하긴 그렇고요. 상담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명호의 눈빛이 번쩍였다.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를 껐다. 거짓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자신에게 하는 항변 같았다. 그날 오후 동네 온라인 카페와 사는 아파트 단톡에 노인 절도라는 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제목에는 그의 성의, 내용에는 과장된 추측이 붙었다. 주민센터 복도에서 이를 확인한 순간 태식은 벽을 짚었다. 세상이 기울었다. 명호가 재빨리 휴대폰을 빼앗아 화면을 껐다.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캡처했어요. 상담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 전 확산된 비방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지원을 연결해드리죠.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다. 아이가 유모차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는 그 작은 손을 향해 손가락을 들어 보이다가 그대로 내려놓았다. 나는 도둑이 아니다. 그 한 문장이 불씨처럼 가슴에서 타올랐다. 저녁 명호는 변호사 지인을 연결했다. 우선 내용 증명부터 보내죠. 접근 금지 요청도 검토하고요. 종이 위 절차가 현실을 붙잡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밤이 되자 소문은 그물처럼 촘촘해졌다. 대합실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저분이래. 태식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다. 거짓은 오래 못 간다. 자신에게 다짐했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믿지 않았다. 그때 엄마와 아이가 그의 앞에 섰다. 며칠 전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던 그 모자였다. 엄마가 작은 종이컵을 내밀었다. 따뜻한 코코아 냄새가 퍼졌다. 그날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조용한 감사가 소문보다 강했다. 그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온기가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았다. 도둑이 아니라 아이를 길로 데려다 준 사람. 한때 아버지였고 지금은 살아남는 노인. 그래서 내일도 상담실 문을 두드릴 수 있다. 밤늦게 명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 오전 아드님 댁으로 함께 가서 신분증 등 개인 물품 반환 요구하겠습니다. 녹음과 동행인 준비할게요. 태식은 오래 답을 쓰지 못했다. 오랜 습관이 손을 붙잡았다. 참아라, 가족은 공개하지 마라. 하지만 소문은 이미 가족을 벌거벗겼다. 그는 짧게 썼다. 고맙다. 가자. 보내기를 누른 뒤 가슴속에서 미세한 뼈대가 세워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름 모를 용기의 골조가 아주 조용히.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태식, 명호, 변호사 준호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의 시선이 빙빙 돌았다.
변호사가 신분을 밝히고 차분히 말했다. 박태식 어르신의 신분증 및 개인 물품 일체 반환을 요구합니다. 또한 온라인 허위사실 게시 중단, 즉시 삭제 요청합니다.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다. 증거 있어요? 그때 거실에서 준호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초조했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이 시선을 잡아끌었다. 명호가 조용히 휴대폰 녹음을 시작했다. 대화가 오르내리던 중 변호사가 탁자에 놓인 오래된 등기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건 어르신 명의였던 집 등기부 등본 사본이네요. 이전 사유가 증여로 되어 있는데 수증자 박준호. 태식의 어깨가 움찔했다. 준호가 발끈했다. 아버지가 좋다고 해준 건데. 변호사가 냉정하게 덧붙였다. 증여 당시 강압이 없었는지 생활보조와 거주권 보장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쏘아붙였다. 거주권? 여긴 우리 집이에요. 시아버지 밤마다 문 열고 돌아다니고 현금도 없어지고. 변호사가 말을 잘랐다. 허위 진술은 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CCTV 제출, 금융기록, 조회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공기가 딱딱해졌을 때 인터폰에서 택배기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냉장고요. 최신형 대형 냉장고. 거실 구석에는 대출 서류가 놓여 있었다. 명호가 서류 모서리를 가리켰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증액 담보대출? 준호의 입술이 굳었다. 변호사가 눈빛을 바꿨다. 혹시 장남께서 어르신 명의 계좌에서 자금 인출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침묵. 태식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떨렸다. 자신이 모르는 숫자들이 가족의 탁자 위에 누워 있었다. 오후 세 사람은 은행을 찾아 거래 내역 열람 신청을 했다. 담당 직원이 모니터를 돌렸다. 화면에는 일정 주기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찍혀 있었다. 출금 계좌의 이체 메모에는 낯익은 글자들이 남아 있었다. 세금, 투자, 긴급. 명호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변호사가 낮게 말했다. 무단 인출이 맞다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의 거주권 침해는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 노인학대가 태식의 폐 깊은 곳에 내려앉았다. 누군가의 신문 헤드라인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명으로 들려왔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고소하면 정말 끝이겠지. 명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끝이 있어야 선배님의 새로운 시작도 생깁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들은 병원으로 향해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준비했다. 의사는 혈압 수치를 적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근 스트레스 요인이 크셨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이 필요합니다. 종이 위 문장들이 하나의 길로 이어졌다. 주민센터, 은행, 병원, 변호사 사무실. 그 길 끝에서 태식은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돌아오는 길 역 입구가 보이자 그는 걸음을 늦췄다. 유리벽에 비친 노인의 실루엣이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명호가 물었다. 무섭죠? 태식은 짧게 웃었다. 무섭다. 그래도 가겠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또렷한 한 문장이 빛났다. 나는 피해자다. 그리고 증인이다. 내 삶의 첫 재판 준비 기일, 법원 복도는 왁자지껄했다. 태식은 어색한 정장 상의를 여몄다. 변호사가 손에 쥔 서류철을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은 가처분이 핵심입니다. 접근 금지와 온라인 게시물 삭제, 그리고 임시 거주권 확인. 문이 열리고 긴 책상 끝에서 재판부가 앉았다. 감정이 몰려올 틈이 없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햇살처럼 또렷하게 이어졌다. 원고 박태식은 피고 박준호의 강압적 증여와 거주권 침해, 생활비 착복 및 무단 인출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준호의 변호인은 가족 내 분쟁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희석시키려 했다. 그러나 제출된 녹취, 메시지, 계좌 내역, 주민센터 상담일지, 의료 기록이 차례로 책상 위에 놓일 때마다 가족이라는 방패는 깨졌다. 점심 휴정 시간 며느리가 복도 한편에서 눈을 흘겼다. 어르신 창피하지도 않아요? 태식은 잠시 멈춰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낮게 천천히 대답했다. 창피하다. 그래서 이제 멈춘다.
그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소문보다 강했다. 오후 재판부는 일부 가처분을 인용했다. 접근 금지, 온라인 게시물 즉시 삭제, 임시거주비 지급 명령. 결정문이 낭독되는 순간 태식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였다. 땅이 발밑에서 조금 단단해졌다. 그러나 복수는 문장 몇 줄로 끝나지 않았다. 동네 온라인 카페에 정정 게시글이 올라왔지만 이미 박힌 오해는 쉽게 빠지지 않았다. 태식은 정정문 링크를 여러 번 눌러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대신 그는 주민센터에서 소개받은 노인 인권 교육에 참석했다. 강의실에서 그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이들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잘못했지. 참아야 했지. 같은 문장을 수없이 되뇌던 사람들. 강사는 말했다. 타협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받으신 겁니다. 그 말이 벼락처럼 가슴을 때렸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외부와의 전쟁이었지만 여기서는 내부의 전쟁이 시작됐다. 자신을 탓하는 오래된 목소리를 몰아내는 전쟁. 며칠 후 회사에서 준호의 인사조치 소식이 들려왔다. 내부 감사를 통해 회사 자금까지 건드린 정황이 확인되자 해고가 결정됐다. 명호는 씁쓸하게 말했다. 선배님이 의도한 복수는 아니었을 거예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하지만 밟힌 걸 빼내야 다른 발이 서지. 그의 말은 잔잔했지만 단단했다. 집 문제는 본안 소송으로 넘어갔다. 변호사가 전략을 설명했다. 증여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최소한 사용대차 성격을 인정받아 거주권을 회복합시다. 서류를 덮고 나오는 길 명호가 물었다. 복수해보니 어떠세요? 태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복수라기보다 내 자리를 되찾는 일 같아.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역 벤치도 법정의 의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쩌면 자리는 좌표가 아니라 태도일지 모른다.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작지만 분명한 태도. 몇 달 뒤 본안 판결 선고일. 재판부는 증여의 효력을 제한하고 준호의 무단 인출액 일부 반환과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길을 잇기에 충분한 결과였다. 결정문을 손에 든 태식은 법원 계단에 잠시 앉았다. 햇빛이 종이를 비췄다. 종이의 문장들이 그의 이름을 감싸 안았다. 명호가 옆에 앉아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태식은 웃었다. 집을 구해야지. 그는 역으로 갔다. 출입문이 열릴 때마다 익숙한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다. 벤치에는 낯선 노인이 앉아 있었다. 지난 겨울에 자신처럼 가방을 배에 올리고 허리를 굽힌 채. 태식은 자판기 앞에서 멈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를 수 없던 버튼을 눌렀다. 따뜻한 캔커피 2개. 그는 하나를 노인에게 건넸다. 밤이 길죠.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온 겨울이 녹았다. 며칠 뒤 작은 반지하 원룸의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창문이 낮고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열쇠는 그의 손에 있었다. 첫날 밤 그는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웠다. 형광등 불빛이 낯설 만큼 따뜻했다. 벽지를 타고 흐르는 작은 바람 소리조차 자기만의 소리로 들렸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근처 복지관에 등록했다. 도배 자원봉사 무료 법률 상담 안내 전단을 챙겼고 오후에는 역에 들러 그 노인을 다시 찾았다. 빈자리를 대신 지켜주던 대합실의 사람들에게 그는 작은 김밥과 과일을 나눴다. 언젠가 나도 받았던 것들이야. 그 말은 빚을 갚는 의식처럼 조용했다. 명호가 주말마다 찾아와 전등을 갈고 커튼을 달아주었다. 두 사람은 소파 대신 접이식 의자에 앉아 라디오 뉴스를 들었다. 어느 날 명호가 물었다.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태식은 한참 생각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대신 자기 삶을 스스로 살아보라고. 그 답은 복수의 문장을 닫고 자기 삶의 문장을 여는 열쇠였다. 겨울이 다시 왔다. 역 앞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다. 그는 작은 선물 포장지를 들고 역으로 갔다. 노숙 친구들에게 장갑, 핫팩, 그리고 근처 쉼터 주소가 적힌 카드. 나눠준 뒤 그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다. 이어폰 속에서 오래된 가곡이 흘렀다.
파도 소리처럼 부드럽고 겨울 햇살처럼 선명한 멜로디. 문득 그는 사진을 꺼냈다. 비에 번졌던 가족 사진. 이제는 액자 대신 지갑 속에서만 살아도 충분했다. 그는 속삭였다. 여보, 나 괜찮아.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역의 자동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들이쳤지만 어깨가 웅크러지지 않았다. 밖은 여전히 소란스러웠고 삶은 여전히 무겁겠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쫓겨난 노인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열쇠를 가진 이름 있는 사람. 작지만 정확한 걸음으로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역으로 돌아와 헤어지기 전 명호가 조용히 물었다. 집 문제 법적으로 따져보셨나요? 그 질문은 오래 닫혀있던 문고리를 살짝 돌렸다. 태식은 대답 대신 밤하늘을 봤다. 내일 보건소에 갔다가 주민센터 들르려 한다. 명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겠습니다. 태식은 손사래를 쳤다. 난 괜찮다. 그러나 발걸음이 유리문을 넘기 전에 그의 뒷모습을 붙잡는 말이 들렸다. 선배님 괜찮지 않다는 말도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어요. 그는 멈춰섰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같은 말만 되뇌던 자신이 처음으로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대합실의 불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보조 배터리로 휴대폰에 숨이 돌아왔고 화면에 깜빡이는 시계가 시간을 현실로 끌어왔다. 자정 무렵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배님, 내일 오전 9시 역 앞에서 뵐게요. 짧은 문장이 담요처럼 가슴에 덮였다. 눈을 감자 역의 소음이 파도처럼 잔잔해졌다. 쫓겨난 자의 밤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날 약속이 있는 밤. 그는 허리를 세우고 천천히 숨을 샜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아주 오래, 넷. 아침 햇살이 역 유리벽을 반짝이게 할 때 두 사람은 주민센터로 향했다. 명호는 말수가 적었고 태식은 걸음을 맞췄다. 창구에서 임시 신분증 절차를 밟는 동안 담당자는 친절했다. 등본과 거주 사실 확인서를 요청드릴게요. 그 말에 태식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 집은 이제 그의 주소가 아니었다. 담당자가 고개를 갸웃하자 명호가 나섰다. 가족에게서 퇴거를 강요받았습니다. 일단 상담부터 부탁드립니다. 상담실로 이동하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준호였다. 아버지, 괜히 돌아다니지 마. 동네가 시끄러워. 태식이 숨을 고르자 뒤이어 며느리의 날 선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다. 아버님, 저희 집에서 현금이 사라졌는데요. 가족이라고 넘어가 드린 건데 남한테 뭐라 하긴 그렇고요. 상담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명호의 눈빛이 번쩍였다.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를 껐다. 거짓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자신에게 하는 항변 같았다. 그날 오후 동네 온라인 카페와 사는 아파트 단톡에 노인 절도라는 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제목에는 그의 성의, 내용에는 과장된 추측이 붙었다. 주민센터 복도에서 이를 확인한 순간 태식은 벽을 짚었다. 세상이 기울었다. 명호가 재빨리 휴대폰을 빼앗아 화면을 껐다.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캡처했어요. 상담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 전 확산된 비방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지원을 연결해드리죠.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다. 아이가 유모차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는 그 작은 손을 향해 손가락을 들어 보이다가 그대로 내려놓았다. 나는 도둑이 아니다. 그 한 문장이 불씨처럼 가슴에서 타올랐다. 저녁 명호는 변호사 지인을 연결했다. 우선 내용 증명부터 보내죠. 접근 금지 요청도 검토하고요. 종이 위 절차가 현실을 붙잡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밤이 되자 소문은 그물처럼 촘촘해졌다. 대합실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저분이래. 태식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다. 거짓은 오래 못 간다. 자신에게 다짐했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믿지 않았다. 그때 엄마와 아이가 그의 앞에 섰다. 며칠 전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던 그 모자였다. 엄마가 작은 종이컵을 내밀었다. 따뜻한 코코아 냄새가 퍼졌다. 그날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조용한 감사가 소문보다 강했다. 그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온기가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았다. 도둑이 아니라 아이를 길로 데려다 준 사람. 한때 아버지였고 지금은 살아남는 노인. 그래서 내일도 상담실 문을 두드릴 수 있다. 밤늦게 명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 오전 아드님 댁으로 함께 가서 신분증 등 개인 물품 반환 요구하겠습니다. 녹음과 동행인 준비할게요. 태식은 오래 답을 쓰지 못했다. 오랜 습관이 손을 붙잡았다. 참아라, 가족은 공개하지 마라. 하지만 소문은 이미 가족을 벌거벗겼다. 그는 짧게 썼다. 고맙다. 가자. 보내기를 누른 뒤 가슴속에서 미세한 뼈대가 세워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름 모를 용기의 골조가 아주 조용히.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태식, 명호, 변호사 준호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의 시선이 빙빙 돌았다. 변호사가 신분을 밝히고 차분히 말했다. 박태식 어르신의 신분증 및 개인 물품 일체 반환을 요구합니다. 또한 온라인 허위사실 게시 중단, 즉시 삭제 요청합니다.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다. 증거 있어요? 그때 거실에서 준호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초조했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이 시선을 잡아끌었다. 명호가 조용히 휴대폰 녹음을 시작했다. 대화가 오르내리던 중 변호사가 탁자에 놓인 오래된 등기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건 어르신 명의였던 집 등기부 등본 사본이네요. 이전 사유가 증여로 되어 있는데 수증자 박준호. 태식의 어깨가 움찔했다. 준호가 발끈했다. 아버지가 좋다고 해준 건데. 변호사가 냉정하게 덧붙였다. 증여 당시 강압이 없었는지 생활보조와 거주권 보장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쏘아붙였다. 거주권? 여긴 우리 집이에요. 시아버지 밤마다 문 열고 돌아다니고 현금도 없어지고. 변호사가 말을 잘랐다. 허위 진술은 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CCTV 제출, 금융기록, 조회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공기가 딱딱해졌을 때 인터폰에서 택배기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냉장고요. 최신형 대형 냉장고. 거실 구석에는 대출 서류가 놓여 있었다. 명호가 서류 모서리를 가리켰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증액 담보대출? 준호의 입술이 굳었다. 변호사가 눈빛을 바꿨다. 혹시 장남께서 어르신 명의 계좌에서 자금 인출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침묵. 태식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떨렸다. 자신이 모르는 숫자들이 가족의 탁자 위에 누워 있었다. 오후 세 사람은 은행을 찾아 거래 내역 열람 신청을 했다. 담당 직원이 모니터를 돌렸다. 화면에는 일정 주기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찍혀 있었다. 출금 계좌의 이체 메모에는 낯익은 글자들이 남아 있었다. 세금 투자 긴급. 명호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변호사가 낮게 말했다. 무단 인출이 맞다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의 거주권 침해는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 노인학대가 태식의 폐 깊은 곳에 내려앉았다. 누군가의 신문 헤드라인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명으로 들려왔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고소하면 정말 끝이겠지. 명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끝이 있어야 선배님의 새로운 시작도 생깁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들은 병원으로 향해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준비했다. 의사는 혈압 수치를 적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근 스트레스 요인이 크셨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이 필요합니다. 종이 위 문장들이 하나의 길로 이어졌다. 주민센터, 은행, 병원, 변호사 사무실. 그 길 끝에서 태식은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돌아오는 길 역 입구가 보이자 그는 걸음을 늦췄다. 유리벽에 비친 노인의 실루엣이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명호가 물었다. 무섭죠? 태식은 짧게 웃었다. 무섭다. 그래도 가겠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또렷한 한 문장이 빛났다. 나는 피해자다. 그리고 증인이다. 내 삶의 첫 재판 준비 기일 법원 복도는 왁자지껄했다.
태식은 어색한 정장 상의를 여몄다. 변호사가 손에 쥔 서류철을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은 가처분이 핵심입니다. 접근 금지와 온라인 게시물 삭제, 그리고 임시 거주권 확인. 문이 열리고 긴 책상 끝에서 재판부가 앉았다. 감정이 몰려올 틈이 없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햇살처럼 또렷하게 이어졌다. 원고 박태식은 피고 박준호의 강압적 증여와 거주권 침해, 생활비 착복 및 무단 인출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준호의 변호인은 가족 내 분쟁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희석시키려 했다. 그러나 제출된 녹취 메시지, 계좌 내역, 주민센터 상담일지, 의료 기록이 차례로 책상 위에 놓일 때마다 가족이라는 방패는 깨졌다. 점심 휴정 시간 며느리가 복도 한편에서 눈을 흘겼다. 어르신 창피하지도 않아요? 태식은 잠시 멈춰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낮게 천천히 대답했다. 창피하다. 그래서 이제 멈춘다. 그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소문보다 강했다. 오후 재판부는 일부 가처분을 인용했다. 접근 금지, 온라인 게시물 즉시 삭제, 임시거주비 지급 명령. 결정문이 낭독되는 순간 태식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였다. 땅이 발밑에서 조금 단단해졌다. 그러나 복수는 문장 몇 줄로 끝나지 않았다. 동네 온라인 카페에 정정 게시글이 올라왔지만 이미 박힌 오해는 쉽게 빠지지 않았다. 태식은 정정문 링크를 여러 번 눌러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대신 그는 주민센터에서 소개받은 노인 인권 교육에 참석했다. 강의실에서 그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이들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잘못했지. 참아야 했지. 같은 문장을 수없이 되뇌던 사람들. 강사는 말했다. 타협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받으신 겁니다. 그 말이 벼락처럼 가슴을 때렸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외부와의 전쟁이었지만 여기서는 내부의 전쟁이 시작됐다. 자신을 탓하는 오래된 목소리를 몰아내는 전쟁. 며칠 후 회사에서 준호의 인사조치 소식이 들려왔다. 내부 감사를 통해 회사 자금까지 건드린 정황이 확인되자 해고가 결정됐다. 명호는 씁쓸하게 말했다. 선배님이 의도한 복수는 아니었을 거예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하지만 밟힌 걸 빼내야 다른 발이 서지. 그의 말은 잔잔했지만 단단했다. 집 문제는 본안 소송으로 넘어갔다. 변호사가 전략을 설명했다. 증여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최소한 사용대차 성격을 인정받아 거주권을 회복합시다. 서류를 덮고 나오는 길 명호가 물었다. 복수해보니 어떠세요? 태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복수라기보다 내 자리를 되찾는 일 같아.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역 벤치도 법정의 의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쩌면 자리는 좌표가 아니라 태도일지 모른다.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작지만 분명한 태도. 몇 달 뒤 본안 판결 선고일. 재판부는 증여의 효력을 제한하고 준호의 무단 인출액 일부 반환과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길을 잇기에 충분한 결과였다. 결정문을 손에 든 태식은 법원 계단에 잠시 앉았다. 햇빛이 종이를 비췄다. 종이의 문장들이 그의 이름을 감싸 안았다. 명호가 옆에 앉아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태식은 웃었다. 집을 구해야지. 그는 역으로 갔다. 출입문이 열릴 때마다 익숙한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다. 벤치에는 낯선 노인이 앉아 있었다. 지난 겨울에 자신처럼 가방을 배에 올리고 허리를 굽힌 채. 태식은 자판기 앞에서 멈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를 수 없던 버튼을 눌렀다. 따뜻한 캔커피 2개. 그는 하나를 노인에게 건넸다. 밤이 길죠.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온 겨울이 녹았다. 며칠 뒤 작은 반지하 원룸의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창문이 낮고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열쇠는 그의 손에 있었다. 첫날 밤 그는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웠다. 형광등 불빛이 낯설 만큼 따뜻했다. 벽지를 타고 흐르는 작은 바람 소리조차 자기만의 소리로 들렸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근처 복지관에 등록했다. 도배 자원봉사 무료 법률 상담 안내 전단을 챙겼고
오후에는 역에 들러 그 노인을 다시 찾았다. 빈자리를 대신 지켜주던 대합실의 사람들에게 그는 작은 김밥과 과일을 나눴다. 언젠가 나도 받았던 것들이야. 그 말은 빚을 갚는 의식처럼 조용했다. 명호가 주말마다 찾아와 전등을 갈고 커튼을 달아주었다. 두 사람은 소파 대신 접이식 의자에 앉아 라디오 뉴스를 들었다. 어느 날 명호가 물었다.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태식은 한참 생각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대신 자기 삶을 스스로 살아보라고. 그 답은 복수의 문장을 닫고 자기 삶의 문장을 여는 열쇠였다. 겨울이 다시 왔다. 역 앞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다. 그는 작은 선물 포장지를 들고 역으로 갔다. 노숙 친구들에게 장갑, 핫팩, 그리고 근처 쉼터 주소가 적힌 카드. 나눠준 뒤 그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다. 이어폰 속에서 오래된 가곡이 흘렀다. 파도 소리처럼 부드럽고 겨울 햇살처럼 선명한 멜로디. 문득 그는 사진을 꺼냈다. 비에 번졌던 가족 사진. 이제는 액자 대신 지갑 속에서만 살아도 충분했다. 그는 속삭였다. 여보, 나 괜찮아.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역의 자동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들이쳤지만 어깨가 웅크러지지 않았다. 밖은 여전히 소란스러웠고 삶은 여전히 무겁겠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쫓겨난 노인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열쇠를 가진 이름 있는 사람. 작지만 정확한 걸음으로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